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의자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술과 향락에 빠져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백제를 만국으로 이끈 폭군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의자왕의 전부였을까요? 한때는 해동증자라 불리며 백제의 찬란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능한 군주였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역사가 기록한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과연 진실일지, 아니면 승자의 입맛에 맞춰 윤색된 거대한 음모의 결과일지, 우리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승자의 기록 속에 갇혀버린 의자왕이라는 오명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백제 멸망의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치밀한 전략 속에서 한나라가 어떻게 무너져갔는지 그 비극적인 전말을 추적하며 우리가 알던 역사를 뒤집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백제의 마지막 군주, 의자왕의 파란만장했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의자왕은 641년 아버지 무왕의 뒤를 이어 백제의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즉 이 당시 의자왕은 이미 40살이 넘은 연륜 있는 군주셨죠. 그는 선왕의 뜻을 이어 백제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내리고자 하셨습니다. 흐트러진 왕권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던 겁니다. 의자왕의 초기 집권기는 그야말로 백제의 부흥을 꿈꾸던 희망찬 시기였습니다. 그는 재위 초반부터 신라를 강력하게 압박하며 잃었던 영토를 되찾고 백제의 국경을 확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대야성을 비롯한 신라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며 백제의 군사력을 만방에 떨치셨죠. 신라는 백제의 거침없는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백제의 수도 사비성은 그야말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당나라와 외국, 심지어 멀리 떨어진 나라의 상인들과 사신들이 오가며 활발한 교류를 펼쳤고 찬란한 문화와 예술은 꽃을 피웠습니다. 백제의 기술력은 일본으로 건너가 아스카 문화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니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자왕의 뛰어난 능력과 덕망은 백성들 사이에서 해동증자라는 칭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방의 증자, 즉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효와 성실함으로 이름 높았던 증자처럼 의자왕 역시 학식과 인품을 겸비한 현명한 군주로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는 신하들과 격에 없이 소통하며 나라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의자왕의 노력 덕분에 백제는 다시 한번 고구려와 신라를 견제하며 동아시아의 강국으로서 위세를 떨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폭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즉위초 의자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백제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강력한 왕권과 번성하는 국력, 그리고 해동증자라는 빛나는 별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이 시기가 과연 어떻게 백제 멸망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백제의 영광은 어째서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져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의자왕의 통치 후반부, 백제 내부의 균열과 외부의 위협 속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마련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백제의 영광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신라와의 국경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니 바로 서기 642년에 일어난 대야성 함락이었습니다. 백제는 이 전투에서 신라의 핵심 요충지인 대야성을 손에 넣으며 한때는 기세를 올리는 듯 보였죠. 대야성은 신라 서남부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야 지역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백제에게는 신라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신라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대야성주였던 김품석은 신라의 실세였던 김춘추의 사위였고 그의 아내이자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랑 또한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잃은 김춘추의 슬픔은 곧 복수심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는 백제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며 홀로 백제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동맹을 찾아 나서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죠.
마치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신라의 운명을 짊어진 그의 발걸음은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김춘추가 찾아간 곳은 고구려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보장왕은 김춘추에게 백제와의 동맹을 제안하는 대신 과거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땅을 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결국 그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김춘추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중국의 당나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당 태종 이세민은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후 동아시아 정세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는 훌륭한 동맹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렇듯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역사적인 나당 동맹이 마침내 체결됩니다. 이는 백제에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동방의 두 강대국이 손을 맞잡고 백제를 향해 칼끝을 겨눈 것이었으니까요. 외부의 위협이 백제를 옥죄어 오는 동안 백제 내부에서도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왕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력을 다지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귀족 세력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죠. 왕실 중심의 체제 개편을 시도하는 의자왕의 정책은 뿌리 깊은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이는 곧 궁궐 안팎에서 불신과 불안감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단단해 보이던 바위가 작은 균열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의자왕의 통치 후반부에 불거진 태자 교체와 같은 결정은 백제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실책으로 작용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였을지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 다툼은 귀족들 사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왕실에 대한 충성심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죠. 마치 굳건해야 할 기둥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듯 백제의 기강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나당연합군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집안이 약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으니 백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던 겁니다. 과연 의자왕은 이러한 안팎의 위협 속에서 백제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백제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비극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백제가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위기를 함께 짚어봤었죠. 과연 의자왕은 그러한 안팎의 위협 속에서 찬란했던 백제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백제의 비극적인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60년, 한반도의 지형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그 해, 나당연합군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백제를 향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5만 명의 정예부대가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고 서쪽 바다에서는 당나라 소정방이 지휘하는 13만 명의 수군이 돛을 펼치며 백제의 해안을 압박해 들어왔으니 백제는 그야말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이었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까지 온통 연합군의 군세로 가득 찬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백성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백제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인물의 이름을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백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영웅, 계백 장군입니다. 그는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죠. 단 5,000명의 결사대와 함께 황산벌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비장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장에 나서기 전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하며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던 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백제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던지려 했던 그의 충정은 시대를 초월하는 뜨거운 감동을 안겨줍니다. 황산벌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투였지만 백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거죠. 황산벌에 도착한 계백 장군은 불리한 지형을 활용하여 신라군을 무려 3차례나 격퇴하며 분전했습니다. 5,000명의 결사대는 5만 명의 대군에 맞서 기적과도 같은 저항을 펼쳐 보였죠. 하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는 아무리 뛰어난 용맹도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신라의 어린 화랑관창이 용맹하게 전장에 뛰어들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희생을 본 신라군이 전의를 불태우며 맹공을 퍼붓자
결국 계백장군과 결사되는 전원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황산벌은 백제의 멸망을 알리는 서곡이자 동시에 백제인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비극적인 전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들의 피와 땀은 영원히 기억될 거고요. 황산벌에서의 처절한 패배 소식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백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나당연합군은 파죽지세로 백제의 심장부 사비성을 향해 진격했고 이내 사비성은 거대한 포위망에 갇히게 됩니다. 왕궁에서는 의자왕과 대신들이 밤낮으로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왕궁 안팎으로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죠. 과연 백제의 왕, 의자왕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당장 항복하여 백성들의 목숨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웅진성으로 피신하여 재기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의자왕은 사비성을 버리고 웅진성으로 피신하는 길을 택하고 말죠. 하지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웅진성으로 피신한 의자왕은 그곳에서 사비성의 함락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은 채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늦은 결정이었죠. 백제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사비성이 함락되던 그 비극적인 순간, 백제의 수많은 궁녀들은 낙화암에 올라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백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죠. 꽃잎처럼 떨어져 내렸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비극적인 전설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슬픔과 처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제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연 그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백제의 멸망은 의자왕의 항복으로 끝나는 듯 보였지만 그의 개인적인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사비성을 떠나 웅진성으로 피신했던 의자왕은 결국 나당연합군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고 말았죠. 그의 아들 부여윤과 함께 당나라 장수 소정방에게 항복을 고하며 백제 660년의 기나긴 역사는 쓸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강성한 왕국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항복한 의자왕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압송되는 굴욕적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때 해동증자라 불리며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 이제는 패배한 군주로서 이국의 수도로 끌려가는 모습은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했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치 전리품처럼 당나라의 개선 행렬에 포함되어 끌려갔다고 전해집니다. 당 고종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는 치욕까지 감당해야 했죠. 한때 당당했던 백제의 군주로서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낯선 타국 땅, 장안에서 의자왕은 결국 쓸쓸하고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제를 잃은 슬픔과 깊은 고통, 그리고 이국에서의 외로움이 그를 얼마나 짓눌렀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결국 당나라 땅에 묻히고 말았죠. 한나라의 왕으로서 고향 땅이 아닌 이역만리 타국 땅에 묻힌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자왕을 삼천궁녀와 함께 술잔치를 벌이다 나라를 망친 폭군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의자왕의 모든 진실일까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으로 남게 마련이죠.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와 신라의 입장에서 의자왕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능하고 방탕한 왕으로 그려질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삼천궁녀 이야기는 백제 멸망의 책임을 오롯이 의자왕 개인의 도덕적 타락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상징적인 서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에는 삼천궁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며 그 수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제의 멸망은 단순히 한 왕의 방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의자왕의 후반기 실책들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태자 교체 문제로 인한 내부 권력 다툼은
귀족 세력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는 곧 국론 분열로 이어져 백제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충신들을 멀리하고 간신들을 가까이 했다는 기록 또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백제는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당연합이라는 거대한 외세의 압박은 백제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것이었죠. 신라의 김춘추는 당나라로 건너가 끈질기게 동맹을 설득했고, 당 태종과 고종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려 한반도 전체를 손에 넣으려는 거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의자왕은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닐까요? 당나라와 신라는 백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의자왕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그의 실책들을 부각하며 내부 분열을 조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백제라는 강성했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음모가 그 이면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의자왕은 한때 해동증자라 불리며 백제의 희망이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쓸쓸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 백제 멸망의 복합적인 원인을 다시금 깊이 되새겨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결코 단순한 이유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승자의 기록 속에 가려진 의자왕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승자의 기록 속에 가려진 의자왕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백제 멸망의 비극적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나당연합군의 거대한 그림자가 백제를 덮치던 그 암울한 시대로 말이죠. 서기 660년, 백제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당나라의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이 서해를 건너 백제 서쪽 해안으로 상륙했고, 신라의 김유신이 지휘하는 5만 정예군이 탄현을 넘어 백제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해왔죠. 백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의자왕은 이 침략에 맞서 필사적인 저항을 명령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되돌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백제의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른 영웅이 있었으니 바로 계백 장군입니다. 그는 단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향했습니다. 압도적인 신라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가족들을 먼저 죽이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는 일화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을 울리죠. 살아 돌아갈 생각 말고 백제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 그의 외침은 5,000 용사들의 심장에 깊이 박혔을 겁니다. 황산벌은 피로 물들었고 백제 결사대는 4번의 전투에서 신라군을 격퇴하며 기적같은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배에 달하는 신라군의 파상 공세 앞에 결국 계백 장군과 5,000 결사대는 전원전사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황산벌 전투의 패배 소식은 백제 전역에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도 사비성은 이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죠. 나당연합군은 파죽지세로 사비성까지 진격하여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적군의 깃발, 사방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는 백제 백성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의자왕은 망연자실한 채 왕궁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때 해동증자라 불리며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으로서 자신의 시대의 나라가 멸망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은 분명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사비성이 포위되자 의자왕은 마지막 곤회에 빠집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항복을 권유하며 최후 통첩을 보냈죠. 왕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웅진성으로 피신하여 재기를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백성들의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항복할 것인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웅진성으로 피신하는 길을 택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결국 의자왕은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늦게나마 항복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백제의 멸망을 막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선택이었죠. 이 순간 1500년 백제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항복한 의자왕은 왕자 부여용을 비롯한 왕족, 그리고 백제의 귀족들과 함께 당나라 장수 소정방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들의 행렬은 폐허가 된 사비성을 뒤로하고 당나라 수도 장안을 향해 나섰습니다. 백제의 왕으로서 누리던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는 이제 패전국의 왕으로서 치욕적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국의 땅, 당나라에 도착한 의자왕은 황제 고종 앞에서 무릎을 꿇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당나라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한때 위대했던 백제의 마지막 왕은 그렇게 이국 땅에서 외롭고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의 죽음은 백제 멸망의 비극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듯합니다. 백제가 멸망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의자왕 한 명의 실정 때문이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시각으로 기록되기 마련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삼천궁녀 이야기는 어쩌면 백제 멸망의 책임을 오롯이 의자왕 한 사람에게만 지우려 했던 승자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백제는 말기의 왕권 강화 과정에서 귀족 세력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내부 분열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또한 나당연합군의 침공 직전 신라와의 외교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고구려와의 연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외교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백제 멸망의 큰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백제를 약화시키고 의자왕을 고립시키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펼쳤을 겁니다. 특히 의자왕의 마지막 오판, 즉 사비성 포위 당시 웅진성으로의 피신과 늦은 항복 결정은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이것이 과연 의자왕 개인의 판단 착오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거대한 음모의 수순이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때때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의자왕의 비극적인 최후는 단순한 한 왕조의 몰락을 넘어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겪어야 했던 냉혹한 현실과 지도자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겨줍니다. 우리는 이 비운의 왕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자왕의 비극적인 최후,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사비성이 함락된 뒤 의자왕은 아들 부여용과 함께 당나라 장수 소정방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한때 백제의 영토를 신라 깊숙이 확장하며 위세를 떨쳤던 왕이 이제는 패배한 군주의 모습으로 적장의 발 아래 무릎 꿇는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참담하고 허무했을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는 듯한 절망감이 온 백성을 덮쳤을 테지요. 항복한 의자왕은 당나라로 압송되는 길에 오릅니다. 왕실의 고위 인사들과 함께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행렬은 결코 개선 장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패배한 왕으로서 낯선 이국의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또 고통스러웠을 테죠. 그곳에서 의자왕은 백제 유민들의 재기를 염원하며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다 660년, 결국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때 해동증자라 불리며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영웅이 타국의 감옥에서 초라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의자왕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과연 백제의 멸망이 의자왕 개인의 방탕함이나 오판 때문만이었을까요? 역사는 늘 승자의 시선으로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삼천국력 이야기처럼 의자왕을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 멸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더욱 빛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서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의자왕 말년에 정치적 혼란과 내부 분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왕의 실정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발생한 비극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겁니다. 백제의 멸망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내부 분열이 있었죠. 의자왕은 즉위 초 귀족 세력을 숙청하며 왕권을 강화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반발과 불안정은 백제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권 강화가 오히려 내부 결속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셈입니다. 또한 외교 정책의 실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백제는 고구려, 외와 연합하여 맞서려 했지만 결국 고립을 면치 못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한 외교적 균형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라와 당나라의 치밀한 전략과 급모가 백제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백제의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의자왕을 고립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하기 전부터 신라와 긴밀히 협력하며 백제의 약점을 파고들었을 테고 백제 내부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의자왕은 어쩌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의자왕을 폭군이나 나라를 망친 왕으로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복잡한 내부 사정이 얽힌 비극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폐허가 된 백제의 왕궁과 당나라 감옥 속 초라한 의자왕의 모습은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뇌와 비운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의자왕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기록된 사실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의자왕을 폭군이나 나라를 망친 왕으로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복잡한 내부 사정이 얽힌 비극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폐허가 된 백제의 왕궁과 당나라 감옥 속 초라한 의자왕의 모습은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뇌와 비운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의자왕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기록된 사실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잃은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백제가 멸망한 후 의자왕은 당나라 장수 소정방에게 붙잡혀 굴욕적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한때 해동증자라 불리며 백제의 부흥을 꿈꾸던 왕은 이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빼앗긴 채 먼 이국 땅으로 압송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끌려가 당 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는 치욕을 감수해야 했고 이후 당나라에 억류된 채 쓸쓸히 병사하고 맙니다. 화려했던 사비성을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생을 마감한 의자왕의 마지막 모습은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제 백제 멸망의 원인을 단순히 의자왕 개인의 방탕함이나 실책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백제 내부의 귀족 세력 간 권력 다툼과 분열은 왕권을 약화시켰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나당연합군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태자를 교체하는 등 의자왕의 몇몇 판단 착오가 혼란을 가중시켰던 부분도 부인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내부의 약점들은 외부의 치밀한 전략과 맞물려 백제 멸망의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단순한 군사적 압박을 넘어 백제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부추기는 큰 모를 꾸몄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백제 귀족들 사이의 불화를 심화시키고 의자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심리전과 공작을 벌였을 겁니다. 마치 썩은 과일이 쉽게 무너지듯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긴 백제는 외부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의자왕이 웅진성으로 피신했다가 뒤늦게 항복을 결정했던 순간의 오판 역시 이러한 복합적인 내부 혼란과 외부의 압박 속에서 비롯된 고뇌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백제 멸망의 상징처럼 떠올리는 삼천국력 이야기도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3,000명의 궁녀가 낙화암에서 몸을 던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승자의 입장에서 패배한 왕에게 폭군이라는 낙인을 찍고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의자왕을 방탕한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백제의 멸망이 왕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단순한 논리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한 인간의 비극적인 고뇌가 얽혀있는 다층적인 역사입니다.
폐허가 된 백제의 왕궁과 당나라 감옥 속 초라한 의자왕의 모습은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뇌와 비운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복잡한 내부 사정 속에서 의자왕은 어쩌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백제의 멸망은 단순히 군사력의 우위나 한 왕의 실책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정치, 외교, 내부 권력 다툼, 그리고 강대국들의 치밀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힌 비극적인 드라마였던 겁니다. 우리가 의자왕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사를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맥락과 진실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백제의 멸망은 단순히 군사력의 우위나 한 왕의 실책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치, 외교, 내부 권력 다툼, 그리고 강대국들의 치밀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힌 비극적인 드라마였던 겁니다. 우리가 의자왕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사를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맥락과 진실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맞습니다. 의자왕의 비극적인 최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복잡한 내부 사정 속에서 벌어진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합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백제를 약화시키고 의자왕을 고립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펼쳤을까요? 승자의 기록 속에 가려진 의자왕의 모습은 과연 온전한 진실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역사의 거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해동증자라 불리며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가 어쩌다 폭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을까요? 나당연합군의 대규모 침공 앞에 사비성이 함락되고 결국 의자왕은 당나라 장수 소정방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는 왕의 위엄을 잃은 채 무릎을 꿇고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했죠. 피신과 항복 사이에서 고뇌했던 그의 마지막 오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의자왕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폐허가 된 왕궁을 뒤로하고 당나라로 압송되는 그의 행렬은 백제라는 이름에 찬란했던 역사가 저물어가는 비극적인 장면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쓸쓸한 발걸음으로 당나라 수도 장안에 도착한 의자왕은 그곳에서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때 위세를 떨쳤던 위대한 왕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그의 비유는 역사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백제의 멸망은 단순히 의자왕 한 사람의 실책으로만 돌릴 수 없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내부 권력 다툼과 귀족 세력의 분열이 왕권을 약화시켰고 외교적 고립 또한 백제의 운명을 재촉했던 겁니다. 의자왕이 태자를 교체하는 등 일부 실책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오직 그의 개인적인 방탕함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의 치밀한 전략 속에서 백제는 서서히 고립되고 약화되어 갔던 겁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의자왕의 실책을 과장하고 내부의 불화를 부추기는 등 교묘한 술수를 부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삼천국력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시죠. 이는 승자의 입장에서 패배한 왕에게 폭군이라는 낙인을 찍고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의자왕의 비극은 단순한 한 왕조의 몰락을 넘어섭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약소국이 겪어야 했던 냉혹한 현실, 그리고 지도자의 마지막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기죠. 역사는 늘 승자의 시선으로 기록되기에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과 인간적인 고뇌가 숨겨져 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의자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를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맥락과 진실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이죠. 한 인물의 삶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찰하는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새로운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역사의 단편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